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층간소음 갈등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사촌이란 말도 남의 얘기일 수밖에 없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 이 아파트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이웃 간의 갈등을 다룰 텐데요. 사건은 설 명절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013년 2월 9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7층과 6층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건 아래층에 사는 6층 주민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나오는 이 쿵쿵 소리 때문에 TV 소리마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아래층 사는 50대 여성이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전해달라 이렇게 소음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비실에 전화를 받은 7층, 이 위층은 명절을 맞아서 자식과 손자들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여성이 아래층 여성과 직접 인터폰으로 연결해서 설날이라 가족들이, 자식들이 와서 시끄러우니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난 둘째 아들이 직접 아래층 여성과 통화를 하게 되면서 갈등은 풀리지 않고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는데요. 전화로 시작된 말싸움이 곧 양측이 대면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소음 갈등, 결국 어떤 결말을 낳게 됐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문제의 날은 2013년 2월 9일입니다. 설 명절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윗집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더 시끄러웠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절에 이 손주들도 오고 자녀들도 오고 그러면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또 쿵쿵쿵쿵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조용하던 집이 더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까 조금 한 발씩 물러나야 이게 좀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양쪽 쌍방 모두 좀 거친 마음에 격돌로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네. 먼저 윗집으로 가서 윗집에서 이제 그 두 아들이 다시 이제 싸움을 건 거죠.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예. 1단계는 경비실을 통해서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오. 직접 통화를 하는 거죠.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다 이제 올라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건 싸우자는 거지 사실 화해나 대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여 분 동안 고성의 삿대질에 거의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고 싸우는데 또 싸우다 보니까 아랫집 여성의 남자친구가 반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윗집의 둘째 아들, 아까 전화통화 나왔죠? 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양해 좀 해주시죠. 이랬던 아들이 이 남성 간에 거의 달려들 상황까지 가서 네. 가족들이 뜯어말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남성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간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형제를 불러냈는데 형제가 옥신각신하다가 화단으로 나가자라고 형제를 유인했어요. 그래서 화단에서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뒷춤에서 흉기를 꺼냈고 그 흉기를 무자비하게 휘둘렀는데 그 흉기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당황해서 그 급소까지 찔렸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모두 사망한 거예요. 네. 아랫집 남성이 장남과 둘째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요. 그러면 처음에 말다툼을 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 흉기를 준비하려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례 말다툼을 하고 내려갔을 때 바로 이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서 허리춤에 이렇게 감춰놓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 아래층 원래 살던 주민의 남자친구, 이 40대 남성의 말로는 내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채권자하고 좀 법적 다툼이 있어서 만약에 그 채권자와 갈등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위협하려고 원래 넣고 다니던 흉기였다. 근데 그 흉기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나중에 수사기관에 진술했죠.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30대의 건강한 남성 2명이 하루아침에 설 명절 하루 전에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팀장님, 40대 남성은 바로 체포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그 여성 집에서 짐을 챙겨가지고 차를 타고 도주를 했어요. 네. 그 도주한 날에도 이제 사채를 쓴 것 같은데 사채업자한테도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인 2명을 불러내서 공중전화로 불러내서 노래방에 새벽 2시까지 또 노래를 부르고 놀았어요. 범행 당일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적이 좀 이상하게 한데 그리고 아마 그 헤어진 저 집에 전화를 해서 아마 그 사람을 죽였다고 시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자수를 권유했는데 본인은 자수를 않고 계속
도망 다닌 거죠. 노래방에서 뭐 노래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럴 수가 있나요? 2명을 살해해놓고 범행 당일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또 한 번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했습니다. 도주는 어떤 방식으로 네,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행태를 보면 죄책감도 좀 희박한 것 같고 공권력도 이게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정말 좀 화가 나는 범죄자의 양상인데요. 도주 행각을 아주 용의주도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켜두면 추적당하니까 전화를 꼭 써야 될 때 켜요. 1분 정도 켜서 쓰고 바로 꺼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요. 자, 일단 잠은 찜질방을 중심으로 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만 이용을 합니다. 전철, 경전철, 간선, 광역버스들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녔냐면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의정부, 부천, 수원 이 수도권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갔고요.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총력전으로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네, 주도 면밀합니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 남성. 하지만 영원히 경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검거를 하게 됐는지는 경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그 대리운전 하고서 그 임금을 받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했던 그 주점에 전화를 해서 그 임금을 붙여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공무원 위치를 확인을 하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였고요. 피의자가 다시 그 아는 지인한테 그 돈을 좀 입금시켜달라는 전화를 한 게 확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피의자는 그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인들에게 도피 자금을 꾸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추적했고 공중전화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흉기를 들고 올라갔던 건 위협할 목적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얘기죠. 흉기를 보여주면 위층 사람들이 도망을 가든지 위층의 그 두 형제들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욕을 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격분해서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 같다라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흉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업자를 이제 대면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가져온 거지 이번 범행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피의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소음이 시끄러웠는데 좀 자제 좀 해달라고 올라갔는데 먼저 욕을 하고 이사 가면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시끄러우면 이사 가면 될까 이냐고 아들 두 분께서 대들길래 어린 것들이 그러길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두 분이 대들어서 그랬다. 아주 끝까지 남 탓을 하는군요. 예, 그 평소 주말에도 층간소음이 있었고 전에도 항의한 적이 있다. 특히 범행 당일에는 그 두 형제 아들들이 욕하고 덤벼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감 없는 변명입니다. 두 형제가 한날 한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두 가정의 가장이 없어진 거고요. 한 가정의 아들들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요, 남은 가족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요? 걱정일 뿐만 아니고 이 집안이 이 비통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은 결혼한 지 2달 됐어요. 완전히 새신랑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저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3살 배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두 가장이 저렇게 무참히 살해되면서 두 가정이 풍비박산 났죠. 이 부모님은 그 상황을 현장에서 거의 다 다툼의 과정을 보셨죠. 이 아버님은 중풍을 앓았고 고혈압 당뇨가 있고 지병이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 사건 당일 조사에서 너무나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정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눈물을 보이셨다는데 19일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이 어머님은 그 당일부터 거의 실신하시기를 반복했었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저려오는데 엄벌이 예상됩니다. 일단 이 남성의 범행이 진짜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검찰에서는 이 남성이 첫 번째 말다툼 후에 내려가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흉기를 들고 다시 올라간 점에서 이제 계획 범행을 확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생전에 아버지께서도 그 형제들에게 처음부터 악질적으로 말하고 특히 두 번째까지 다시 올라와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점, 이 점에서 볼 땐 계획 범행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면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맞아요. 처음 말싸움을 한 다음에 가서 흉기를 들고 온 부분, 이 부분이 계획적인 범죄의 정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배심원들의 판단은 어땠나요? 네, 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 이 배심원 9명 그리고 예비 배심원 1명 이렇게 검사가 제출한 법정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흉기 공격을 당해서 이 잔혹하게 살해된 이 피해자의 뭐 부검 사진 같은 것들도 검토를 했고요. 또 이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목격자들 그리고 인근 주민의 진술서까지 살핀 끝에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명은 징역 35년 의견, 1명은 사형 의견을 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참여 배심원단의 이 의견이 구속력은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뭐 참고 자료이기만 한데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배심원단까지 있었다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정말 끔찍한 범죄고 두말할 여지가 없는 유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재판부가 이를 참고는 하겠죠. 재판부는 1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예, 우선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세 가지 점을 고려했는데 예. 먼저 이 범행의 층간소음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사건 피고인은 그 층간소음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런 분쟁을 감안하게 된다면 보복 범행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구형했듯이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어머니 일시에 두 아들을 잃고 게다가 그 남편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됐죠. 네. 이런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네. 2심에서 결국에 항소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엄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마땅하겠죠. 이거 맞습니다. 너무나 피해자가 많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정말 많이 살면서 위아래 집이 충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평론가님 대책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의 양태는 사실은 이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태와 닮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두 아들이 또 사망했다는 더 큰 무기징역, 뭐 사실은 그 어떤 형으로 죄가 가름이 될까 싶기도 한데 네. 층간소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요. 2017년 7월에 유사한 사건으로는 노원구에서 거기서 이제 60대 노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데 시끄럽다라고 시비가 붙어서 이 살해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서대문구에서 애꿎게도 층간소음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 하면서 경비원을 폭행을 해서 위층 사람이 아니라 경비원. 이게 경비원입니다. 이게 이 층간소음은 위아래에서 발생했지만 이 문제를 계속 경비원에게 불평하다가 경비원은 힘이 없잖아요. 듣고 전달할 뿐이지. 근데 경비원을 폭행해서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바로 어제 경북 상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층간소음으로 사망 사건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내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지는 이웃 간에 이웃이 정말 사촌보다 가깝다고 하는데 이 폭력 사태나 심지어는 살인까지가 너무 빈발한 것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지만 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경우도 직접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것이 많긴 하는데 사실상은 저게 조그마한 것이 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층간소음 날 때는 물론 아까 보면은 그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경비실 통해서 조정하는 거.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같이 맞대만 하게 되면은 감정이 폭발. 감정이 폭발하고 언어에 언어를 꼬리 물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어떻든 층간소음을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 졌을 때 뭐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관리실이나 경비실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직접 대면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직접 대면보다는 3자를 동원하는 것 관리실이나 그 경비실 그렇게 통해서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전열 차장 생각은 어때요? 감정적인 이제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번지면 이게 이제 흉악한 범죄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소와 뭐 연락처 같은 것들을 조금 내보내고 있는데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피신청자, 그러니까 이제 소음을 내시는 분이겠죠. 내시는 분 쪽이 이제 상담 협조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또 신청인이 요청을 하면 상담사가 간답니다. 이게 사실 감정의 문제고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음도 측정해주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그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본다고 하거든요. 분쟁이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뭐 감정적인 갈등을 겪고 계신 분, 애를 먹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좀 연락을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층간소음이 살인 사건으로 번진 이야기를 판결의 재구성으로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